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40년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신우들에게 사기꾼 취급당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새벽 5시 장례식장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영안실 앞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죠. 사흘째 밤을 꼬박 샜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석 달,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죽 떠먹이고 밤마다 기침하실 때마다 등을 쓸어드렸어요. 손등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며느리니까요. 40년을 며느리로 살았으니 이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고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몇 분 오셨죠. 저는 상주 옆에서 절을 받았어요. 허리 숙이고 고개 들고 또 숙이고. 그렇게 절을 10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손등이 부어올랐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제 몸이 성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명절마다 부엌에 서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제사상 차리고 시누이들 눈치 보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똑같더군요. 발인이 끝나고 납골당에 모시고 온 뒤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상을 치우는데 큰 시누이 미숙 씨가 거실에 모이자고 했어요. 시누이 3명과 남편, 그리고 저 5명이 둘러앉았죠.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저를 구석에 몰아세우곤 했으니까요. 큰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앉았어요. 작은 시누이 미정 씨는 손톱을 뜯으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막내 시누이 미경 씨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부랴부랴 들어온 이 사람은 장례식 내내 울지도 않았어요. 큰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쥐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요? 언니가 3개월이나 간병했으면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서랍 제일 아래 빨간 봉투.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큰 시누이는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시던 옷가지들이 바닥에 내던져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가 싶었거든요. 얼마 후 큰 시누이가 빨간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도장과 통장 그리고 땅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시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남편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시누이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더 서러웠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큰 시누이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았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큰 시누이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그 종이엔 빨간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죠. 이 토지 명의가 바뀌었어요. 2년 전에 며느리 박순자.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들 모두 저를 쳐다봤죠. 남편도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명의가 제 이름으로 바뀌었다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왜 그러신 걸까요? 작은 시누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언니,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모른다고요? 명의 이전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시누이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큰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속인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속였다고요? 제가요? 저는 40년 동안 이 집에서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누이들 비위 맞추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시어머니를 속였다고요? 저는 울먹였어요. 억울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몰아세우다니.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변호사 만나봐야겠어요. 큰 시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이 빠졌어요. 변호사요. 법적 문제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사진 속 얼굴은 온화했어요. 평소엔 무표정하셨는데 사진 속에선 미소 짓고 계셨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제 이름으로 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촛불이 깜빡였어요. 바람이 들어온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촛불은 계속 흔들렸죠. 마치 시어머니께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49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뭔가 딱딱해 보였죠. 박순자 여사님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사 김철수라고 합니다. 고인이신 이복순 여사님 재산 정리 건으로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누이들이 부른 건가 싶었죠. 법무사는 거실로 들어와 서류를 펼쳤어요. 그때 남편과 시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큰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법무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예금 2천만 원, 그리고 토지세 필지입니다. 토지는 시가로 약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억이라는 말에 시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죠. 평생 어머니를 찾아뵙지도 않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법무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토지세 필지 모두 2년 전에 명의가 이전됐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명의로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시누이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법무사 앞에서 이렇게 몰리다니.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명의가 언제 이전됐다고요? 2023년 3월 15일입니다. 증여 방식으로 이전됐고 고인께서 직접 구청에 오셔서 서류 작성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직접요? 그때 어머니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본인 확인도 됐고 증여 의사도 명확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만 재산을 주셨겠어요? 분명히 뭔가 속인 거예요. 법무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소송이요. 법원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법정에 서나요? 저는 평생 남의 뒤에서만 살았어요. 앞에 나서 본 적이 없었죠. 법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법무사가 나간 뒤 거실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소리쳤거든요. 언니, 도대체 언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거짓말,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만 재산을 주셨겠어요? 저도 몰라요. 어머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저는 울먹였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왜 제 이름으로 땅을 주셨는지. 저는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큰 시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건 명백히 사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사기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속였다고요. 저는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도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빚을 갚았죠. 시누이들은 그때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 벌리고 돈 달라고만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사기꾼 취급하다니.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항상 어머니 편, 누이들 편이었죠. 저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죠. 변호사를 어디로 할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이야기들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 목소리들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죠.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무표정하셨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으셨죠. 그 표정이 저는 항상 무서웠어요. 뭘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외로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세 딸을 키웠는데 그 딸들은 다 시집가고 명절에만 얼굴 비췄죠. 외아들은 있었지만 아들은 무능했어요. 사업도 망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왜 제게 땅을 주셨는지. 아마도 감사의 표시였을 거예요.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준 것에 대한. 하지만 그 감사가 이렇게 큰 짐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이 시작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시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숨이 막혔거든요. 걷다 보니 동네 복지관 앞에 도착했어요. 평소에 가끔 오던 곳이었죠. 노인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지관 안은 따뜻했어요. 난로가 켜져 있었고 차 끓이는 냄새가 났죠. 몇몇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했죠. 순자 씨, 여기 앉아요. 저는 그쪽으로 갔어요. 자리에 앉으니 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죠. 저는 그걸 마시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우리끼리 뭐.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할머니들에게 다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 땅이 제 명의로 된 것, 시누이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 다 말했죠. 할머니들은 저를 토닥여줬어요. 그게 며느리 인생이지 뭐. 시댁 식구들은 다 그래요. 돈 앞에서는. 그래도 어머님이 준 거면 당당하게 받아요. 40년 고생한 대가잖아요. 그 말들이 제게 위로가 됐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혼자였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식모 취급했죠.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달랐어요. 저를 이해해 줬어요. 순자 씨, 변호사 만나봤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아니에요. 요즘 무료 법률 상담 많아요. 복지관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변호사 오는데 다음 주에 온대요. 그때 상담 받아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힘이 났어요. 무료 상담이 있다니. 저 같은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저는 할머니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시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큰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잠깐 바람 쐬고 왔어요. 이런 상황에 바람을 쐬고 와요? 우리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언니도 같이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싸움이. 저는 싸움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4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제 몫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복지관에서 변호사 상담이 있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시누이들 몰래 집을 나섰죠. 복지관에 도착하니 벌써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도 줄을 섰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제 차례가 됐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 땅이 제 명의로 된 것, 시누이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 다 말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하신 증여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시누이분들이 소송을 걸어도 이길 확률이 낮아요. 정말요? 네. 증여는 본인의 자유의사예요. 다만 시누이분들이 어머님이 치매였다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의료 기록이 중요해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저랑 대화도 많이 하셨고요. 그럼 증인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분이요. 저는 생각했어요. 누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자주 만난 사람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요. 복지관에 같이 오시던 할머니들이요. 친구분들이 계세요. 같이 복지관 다니셨던 분들이요. 좋아요. 그분들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변호사는 제게 명함을 줬어요. 제 이름은 김지은이에요. 무료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연락 주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명함을 꼭 쥐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죠. 진심이었어요.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희망이 보였거든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복지관 다녀왔어요. 이런 상황에 복지관은 무슨 누이들이 찾던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갔죠.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저는 밥을 해야 했죠.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누이들과 남편 그리고 저 4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큰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우리 변호사가 자료 요청했어요. 어머니 의료 기록이랑 통장 거래 내역이요.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언니가 협조 안 하면 법원에서 강제로 조회할 거예요. 저는 숨길 게 없어요. 어머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그 말에 큰 시누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정당했으니까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여보, 누이들한테 땅 좀 나눠줘. 가족이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남편을 돌아봤죠. 당신 사업 망했을 때,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빚 갚았을 때요. 시누이들은 뭐 했는데요?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손 벌리고 돈 달라고만 했죠. 이제 와서 나누라고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이 집 지킨 대가예요. 그래도 뭐예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 없잖아요. 항상 어머니 편, 누이들 편이었죠.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서 있다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마쳤어요. 손이 거칠어졌어요. 평생 설거지를 했으니까요. 이 손으로 이 집을 지켰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들. 하지만 정작 저를 돌봐준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돌봐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4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은 이것뿐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누이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죠. 언니, 어디 가요? 저는 이제 여기 안 살아요. 뭐라고요? 이 집은 이제 당신들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큰 시누이가 비웃었어요. 땅 가지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머님이 제게 주신 거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진정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이 집을 나갔어요. 밖은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롭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저는 복지관으로 갔어요. 할머니들에게 말했죠. 집을 나왔다고. 할머니들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요. 이제 순자 씨 인생 사세요. 어디서 살 거예요? 일단은 고시원이라도 구해야죠. 우리 아는 데 있는데 싸고 깨끗해요. 소개해 줄게요. 할머니들은 저를 도와줬어요. 고시원을 소개해주고 짐 옮기는 것도 도와줬죠. 저는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졌어요. 작았지만 제 거였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김지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누이들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했고 김지은 변호사가 제 변호를 맡기로 했죠.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 가봤어요. 법원 건물은 컸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김지은 변호사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조정 절차가 시작됐어요.
양쪽 변호사들이 앉았고 조정위원이 중간에 앉았죠. 시누이들도 왔어요. 남편도 왔고요. 저는 김지은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누이들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였다는 것, 며느리가 그걸 이용했다는 것. 증거로 병원 기록을 제출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치매셨다고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김지은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는 듯이요. 김지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제출하신 병원 기록을 보면 경도 인지 장애 의심 진단이지 치매 확진이 아닙니다. 또한 토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진단보다 6개월 앞선 시점입니다. 시누이들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김지은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증거가 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께서 복지관에서 작성하신 일기장이었어요. 저는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복지관 할머니들이 찾아준 거였죠.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작성하신 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땅을 주고 싶다는 의사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일기장을 받아 읽었어요. 시누이들 얼굴이 굳어졌죠. 김지은 변호사는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순자야, 내가 40년간 이 집 지킨 거 다 봤다. 내 딸들은 명절에만 왔지만 넌 내 마지막까지 손잡아줬다. 이 땅은 내 거다. 당당하게 받아라.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를 다시 듣다니. 그리고 그렇게 고마워하셨다니. 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들도 할 말을 잃었죠.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고인의 의사가 명확해 보입니다. 조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정식 재판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누이들은 변호사와 속삭였어요. 그리고 일어났죠. 큰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재판으로 갑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김지은 변호사가 있었고 복지관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정이 끝나고 복지관으로 갔어요.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다 말했어요. 녹음 파일이 나온 것, 시누이들이 재판을 원하는 것. 할머니들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서줄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우리도 이복순 할머니 잘 알잖아요. 멀쩡하셨어요. 마지막까지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며칠 후 김지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막내 시누이 미경 씨가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저는 놀랐어요. 왜 만나고 싶다는 걸까요? 김지은 변호사는 조심하라고 했지만 저는 만나기로 했어요. 궁금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미경 씨가 먼저 와 있었죠.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경 씨는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저는 놀랐어요. 사과를 들을 줄 몰랐거든요. 언니들이 너무 심했어요. 저도 같이 그랬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언니한테 땅 줬다고. 언니가 제일 고생했다고.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언니, 저는 소송 빠질게요. 언니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니들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겁나서요. 근데 법정에서는 언니 편 들어줄게요. 막내 시누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됐어요. 김지은 변호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복지관 할머니들이 같이 왔어요. 증인으로 서기 위해 서였죠. 법정 안은 엄숙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양쪽 변호사들이 주장을 펼쳤죠. 신우이들 변호사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김지은 변호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일기장, 녹음 파일, 그리고 증인들이었죠. 복지관 할머니들이 증인석에 섰어요. 한 분씩 말씀하셨죠. 이복순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저희랑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며느리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요. 판사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막내 신우가 증인으로 섰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놀란 얼굴로 쳐다봤죠. 막내 시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올케 언니한테 땅을 줬다고, 제일 고생한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올케 언니가 받는 게 맞아요.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미경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미경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저희는 명절에만 갔어요. 돈 필요할 때만 찾아갔죠. 근데 올케 언니는 40년 동안 그 집을 지켰어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판사님은 한 달 뒤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법정을 나오며 미경 씨를 봤어요. 미경 씨는 제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고맙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판결 날이었죠. 저는 또 법원에 갔어요. 김지은 변호사와 복지관 할머니들이 함께였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박순자에 대한 증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고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저는 이겼어요. 법정에서 이긴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김지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축하해요. 이겼어요.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은 법정을 나갔어요. 큰 시누이는 끝까지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법원을 나와 복지관으로 갔어요. 할머니들이 축하해줬어요. 작은 파티를 열어줬죠. 떡도 사오고 과일도 사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어본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공원이었죠.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죠. 여보, 미안해.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누이들 눈치만 보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남편을 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는 못 살아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꼭 이혼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각자 살아요. 가끔 밥은 같이 먹고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저는 땅을 팔았어요. 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조용하고 좋았어요. 마당도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죠.
저는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혼자 사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익숙해지니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밥도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청소도 제 마음대로 했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복지관 할머니들이 자주 놀러 왔어요. 같이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고 차도 마시고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진짜 가족 같았죠.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데리고 왔더군요. 손주는 컸어요. 마지막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죠. 손주는 저를 보더니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울컥했어요. 손주가 이렇게 말해주다니. 아들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했죠. 가족이라는 게 꼭 함께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마당에 꽃을 심었어요. 장미도 심고 채송화도 심었죠.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도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짓눌려 있던 제가 이제야 꽃을 피우는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올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는지. 시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며느리였을 거예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자유를 주신 거였죠. 당당하게 살라고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죠.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복지관 친구들이 있고 가끔 손주도 오고요.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65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참 예뻐요.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 그 노을을 바라봐요. 차 한 잔을 마시며요. 이런 평화가 제게도 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왔어요. 제가 찾은 거예요. 저는 미소 지어요.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요.